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입니다. 2020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설 통로 관련 특성.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구조가 정답이 되겠고요. 견고한 구조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설 통로 준수사항은 경사는 어떻게 하느냐? 30도 이하입니다. 30도 이하로 경사 유지해 주시고, 다만 세 번째 내용에서 경사는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느냐?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설 통로. 자, 네 번째 준수사항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0m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계단참, 계단참을 설치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8m 이상인 어디?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우리는 역시 계단참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설 통로의 여섯 번째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 통로 총 6가지 준수사항 잘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타워 크레인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의 작성 항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암기법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설작, 타지, 설작, 설작, 타지, 설작. 첫 번째 타입니다. 타는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종류와 그리고 형식에 대한 부분을 작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지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지 방법 바로 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설작, 타지 설작 여기서 지가 이때 나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도 반영해 주셔야 되죠. 설치, 조립 그리고 해체 순서에 대한 부분 작업 계획서에 반영하시고 네 번째는 작업 인원의 구성 내용도 기재해 주시고 해당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 범위까지 기록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네 번째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작업 도구 관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도구의 장비라든지 가설 설비, 방호 설비에 대한 부분도 작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법 설작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보기에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에 관한 설명에 대해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에 보시면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얼마 이상이냐? 18%입니다. 18% 이상이고 23.5% 미만이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5% 미만입니다. 1.5% 미만이고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30ppm 미만이며 황화수소는 농도가 10ppm 미만입니다. 10ppm 미만. 이러한 수준의 공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정 공기라 하고요.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러면 산소 결핍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결핍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우리는 산소 결핍이랍니다. 자, 적정 공기와 산소 결핍 개념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OJT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했고요. 내용은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사수가 부사수에게, 팀장이 팀원에게 무엇을 통해? 업무를 통해서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지식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어떤 교육에 적합하느냐? 개별 교육에 적합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장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 아래에 보면은 OFGAT라고 On the Job Training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자면 OFGAT는 Off the Job Training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근로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On the Job Training과 상반되게 집합 교육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단시간이고 아무래도 전문성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은 On the Job Training에 강화된 반면에 OFGAT는 특정인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공통된 내용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교육생 입장에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분진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어떤 부분을 알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작업장에 대한 내용과 개인 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분진에 대한 내용인데 분진의 유행성과 노출 경로, 분진의 노출 경로, 분진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노출 경로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해당 분진에 대해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네 번째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질병 예방 방법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는 분진에 대해서는 발생 방지와 그리고 작업장의 환기 방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당 작업장에 수시로 환기를 유지를 해서 분진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작업장을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 주시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분진의 유해성 부분에 614조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 굴러떨어짐,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해당 전도 방지 조치사항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차량계 건설기계,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도 방지 조치사항 첫 번째 내용은 유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유도자 배치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집안의 부동 치마를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갓길의 도로 한쪽을 갓길이죠. 그래서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붕괴 방지.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의 폭을 유지를 한다. 이게 차량의 건설기계 4가지가 답이 되겠고요. 이 차량의 건설기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199조에 전도방지에 잘 나타나 있고 해당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사항을 쓰라고 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온 4번 도로의 폭 유지를 제외한 3가지 유도자 배치라든지 집안의 부동치마, 갓길의 붕괴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의 경우 제171조의 영향을 받고요.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199조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의 답이 한 문장만 다르고 1번부터 3번까지는 같고 4번만 다르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한꺼번에 2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구분해서 해주세요. 이어서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 중 지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발생 형태입니다. 재발생 형태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바로 떨어짐이 되겠죠. 떨어짐이 재발생 형태가 되고요. 자, 기인물은 무엇이냐? 기인물은 바로 원인이 됩니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거고 재발생 형태와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어요. 작업 발판에서. 그래서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 작업 발판이 기인물이 되고요. 가해물은 가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피해를 준 시설물이나 설비 존재를 우리는 가해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정적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어디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면과 바닥에 떨어진 거죠. 지면 혹은 바닥이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한 가지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있는 기름에 미끄러져 선반에 걸려 넘어진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재발생 형태가 뭐죠? 그렇죠. 넘어짐이 되고요. 넘어짐. 기인물은 뭐가 되죠? 기인물은 미끄러졌는데 어떻게 미끄러졌다? 기름에 미끄러졌어요. 어디에 미끄러졌냐? 기름에 미끄러졌고 결국에는 기름에 미끄러져서 무엇 때문에 다쳤습니까? 선반에 걸려서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가해물이 선반이 되겠습니다. 선반. 이렇게 해서 재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개념 정리하셨습니다. 8번은 터널 공사에서 록볼트 효과를 3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3가지 쓰라고 했지만 우린 6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록볼트 효과는 집안 봉합입니다. 이 말은 집안을 메워준다. 집안을 메워준다. 록볼트 효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록볼트 효과는 보 형상입니다. 보. 영어로 하면 빔이 되겠죠. EAM, 빔. 보 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내압을 부여한다. 내압 부여가 있고요. 내부에 압력을 부여하는 내압 부여. 네 번째는 아치 형상을 만들어준다 해서 아치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치 형성. 다섯 번째는 마찰입니다. 이때 마찰은 마찰력의 발생으로 지층의 운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반계량이 되고요. 이 안반계량이라는 개념은 안반 전반의 저항력을 증대하고 잔류 강대를 강화해 안반 전체의 물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널 공사에 대한 목표 효과 뭐가 있다고요? 지반 봉합, 보 형성, 내압 부여, 하치 형성, 마찰, 안반계량 이렇게 있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사업주가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단골 문제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기 구조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는 암기법을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암기법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꼬지와 열심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꼬는 꼬인 것이고요. 꼬인 것 사용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칭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칭지름의 7%를 사용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이죠? 10%입니다. 지름의 감소는 공칭지름의 7%고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못하는 와이어 로프 조건은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겁니다.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게 있습니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각각의 와이어 루프를 양쪽 끝을 묶어버린 것을 우리 이음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와이어 루프 조건 관련해서 사용금지 조건은 6가지 중에 어떤 거를 특정 단어는 답에서 제외를 하라라고 문제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빈칸 넣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총 6가지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잘 숙지를 하시고 단골 문제니까 숫자 값이라든지 주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세요.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을 위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노출하기 쉽다. 감전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내용은 길었는데 결국에는 충전부 방호조치, 감전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의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을 써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부분에 법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 5가지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폐쇄형 외암을 유지해야 된다.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쓰시거나 혹은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절연 덮개. 전기 관련이니까 절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역시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야 되고요. 네 번째는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그리고 개폐소 등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구획이 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입이 금지되도록 해당 장소에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를 하고, 이러한 장소에는 어떤 표시? 위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험 표시를 해서 방호를 강화를 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전주위라든지 철탑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죠. 이런 부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된 장소,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그러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충전부는 어떻게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한다. 두 번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세 번째,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네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는 등 방호 조치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전주위, 철탑이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총 5가지 정리했습니다. 11번은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연화현상 2가지. 자, 흙의 연화현상. 연화현상이란 말은 연화는 단다는 것이 부드럽게, 무르게 되는 것을 연화라 하고요. 이 연화현상은 동결된 지반이 융해될 때, 녹을 때 흙 속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과잉 존재해서 지반이 연약화되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배수 불량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흙의 연화현상 방지 대책 2가지. 첫 번째 내용은 동결 부분에 무엇을 방지하느냐? 함수량 증가를 방지를 한다.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여기서 함수량이라는 것은 눈이나 토양, 시료 따위의 물질 속에 들어가는 수분의 양을 우리는 함수량이라고 합니다. 함수량. 이 함수량 증가를 방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융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아랫부분에 설치를 한다. 즉, 이 말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동결 부분의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두 번째는 융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한다. 혹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판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해골 그림이 있네요. 뭐죠? 그렇죠.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고요. 아래 내용은 뭔가 불에 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화성 물질입니다. 불꽃이 보이죠? 인화성 물질 경고. 우리가 경고 표지판은 뒤에 항상 경고라는 단어가 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고 글자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3번은 꽂음 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꽂음 접속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암기법 근서습해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근은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서는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로 사용을 한다. 세 번째 습입니다. 습은 습윤한 장소, 물기가 많은 거죠. 습기가 많은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으로 씁니다.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네 번째,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근서습해, 암기법 근서습해 기준으로 총 4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4,000명에 사고 사망자 1명입니다. 자,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 만인율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망 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10,000명이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임금 근로자 10,000명에 해당되는 이 발생자 사망자 수의 비율을 우리는 사망 만인율이라고요. 이 사망 만인율은 이제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주시고,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값에 10,000명에 해당되는 사고 사망률이기 때문에 만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고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시자면, 사고 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자 1명이 한 명을 4,000명의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거기에 만을 곱하게 되면 2.50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단위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만분율이라고 해서 퍼 밀리어드를 기재를 하십니다. 퍼센트로 표기하시면 안 돼요. 0 쓰시고 슬러시 한 다음에 0을 3개를 붙이셔야 돼요. 이걸 우리 만분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표기를 안 하도록 단위를 조심하셔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탑평 총 14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0년 필탑평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체 투하와 관련된 내용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투하 설비 등에 잘 나타나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사업주는 높이가 얼마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주는 높이 얼마 이상이냐? 바로 3m입니다. 3m 이상인 장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투하 설비 관련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투하 설비를 설치를 하거나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된다. 이 부분 잘 정리하세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시 관련 문제인데요. 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머리 글자로 외우시겠습니다. 외습타콘 암기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측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기둥이나 벽의 거푸집에 미치는 압력을 우리는 측압이라 하고요. 외기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외는 외기온도인데
이 외기온도 같은 경우에는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치값이 큽니다.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치값이 크다. 오른쪽 표에 거푸집과 관련해서 치값이 커지는 부분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7번에 해당되는 내용,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치값이 크다 기억해 주시고요. 습은 습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습도도 역시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습도가 제일 13번에 끝에 보시면 습도가 높을수록 치값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타설 속도입니다. 타설 속도. 이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값이 큽니다. 치값이 크고 4번 콘은 이제 콘크리트 말하는 거겠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비중. 이 콘크리트 비중도 역시 클수록 치값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 오른쪽 표에서 13가지 내용 보면은 큰 내용이거나 빠르거나 그럴 경우에 역시 치값이 다 큰 걸로 나타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6번 내용 보시면 철근량이 적을수록 치값이 크다든지 혹은 7번 방금 보셨던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치값이 크다든지 그리고 12번 응결 시간이 느린 시멘트를 사용할수록 치값이 크다. 이 부분은 느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르거나 큰 경우에 치값이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기온도, 습도, 타설 속도, 콘크리트 비중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은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가공전로를 어떻게 하느냐? 이동을 하는 거죠. 이설할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가공전로에 무언가를 설치해야 된다. 어떤 거냐? 절연용 방호구, 절연용 방호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에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 잘 나타나 있으니까 법령 내용도 한번 봐주세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 제한에 대한 풍속 기준에 관해 적절한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내용은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초당 10m 이상 초과시죠. 그래서 우리는 초당 10m 이상 혹은 초과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m per second 초과시 이렇게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운전 작업 중지는 얼마가 되느냐? 역시 초당 15m 초과시 또는 15m per second 초과시 이렇게 해서 설치, 수리, 점검, 해체는 10m 초과시고 그리고 운전 작업 중지는 초당 15m 세컨 초과 시 우리는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된다. 이 차이점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산업재해 안전 관련해서는 기록하고 보존하는 걸 항상 습관화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내용 무엇이냐?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요 부분과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근로자 누구냐 그것을 기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일시와 장소죠. 때와 장소. 그래서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재해 발생. 그러면 이 재해는 어떻게 해서 발생됐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느냐 그 원인, 재해 발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재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음에 재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느냐 그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부분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죠.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방지 계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는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세 번째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네 번째는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무엇이 있는 경우,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관계서류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죠.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입니다.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세 장이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당연히 역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 내용, 3가지 내용들은 빈칸 넣기지만 법령 전체 문장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보시죠. 7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 그리고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안기법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 안기법. 안울수 덮추, 안울 수 없다. 계구부 추락 위험할 경우에는 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울 수 없다. 안울 수 덮추로 기억하시고 안울 수 덮추.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안전난간.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 예방, 대표적인 게 안전난간이고요. 그리고 울은 울타리가 되겠죠. 울타리 설치해 주시고, 세 번째는 떨어지더라도 보호할 수 있게끔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추락 방망. 그물망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물망 같은 거. 수직형 추락 방망.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에서 계구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구부를 추락하니까 아예 사전에 방지하게끔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개가 필요하고요. 덮개가 필요하고 계구부에 빠지지 않도록 덮개가 필요하고 역시 5번째 추는 추락 방호망입니다. 추락 방호망. 자, 이렇게 해서 추락할 때 설치해야 되는 것 5가지 다시 한번 보자면 안전난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계구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 그리고 사람이 떨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수직형 추락 방망이 있고, 그리고 역시 계구부를 막을 수 있는 덮개, 그리고 추락 방호망,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추락할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거 5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죠. 8번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9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2년 정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개정돼서 최근 법령이라서 아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숫자 값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대상 부분에 안전보고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재해 예방 전문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는 교육 시간에 신교육이냐 아니면 보수교육이냐, 입사 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추가 보수교육이냐 이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안전관리 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몇 시간이죠? 그렇죠.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요. 역시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 다음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같은 경우 34시간이고요.
34시간 이상. 그리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죠. 24시간 이상. 자,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도 역시 34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재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종사자도 역시 34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의 대부분이 34시간이 신규 교육이 되고 보수 교육은 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신규 교육은 6시간, 보수 교육은 6시간 이렇게 차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별도의 언급이 없고 보수 교육에 대해서만 8시간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 기준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 장소, 작업 기준에 보시면 막장 구간과 터널 중간 구간, 그리고 터널 입구 구간이 있습니다. 혹은 수직구 구간이라 해서 햇볕이 바로 내리쬐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도가 높아서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조도가 되려면 막장 구간을 먼저 70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과 출입구는 각각 20씩 차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20씩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막장 구간 방금 70이라고 했기 때문에 터널 중간 구간은 50, 그리고 터널 입구는 30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30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럭스, 단위 조심하시고 그 이상이다. 막장 구간 70럭스 이상, 터널 중간 구간 50럭스 이상, 터널 입구라든지 햇볕이 바로 내리쬐는 수직구 구간은 30럭스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터널 작업 조도 기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집안,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업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법령 전체에 총 1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그대로 답안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오타가 있는데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단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를 하고요.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네 번째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다섯 번째는 전기 관련 작업이네요. 전기 작업은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를 넘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이고요. 일곱 번째는 터널 굴착 작업이라고 굴착 작업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여덟 번째는 교량 작업이네요. 이때 교량은 상부 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을 한다. 그래서 해당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말하고요. 아홉 번째는 채석 작업, 열 번째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 11번째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그리고 12번째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13번째는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우리가 이른바 건설이나 제조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이나 건설 작업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제품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암기법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기법은 제한 제목 Q라고도 하시면 좋고, 제한을 제목
Q, 제한 제목 Q, 제한 제목 Q라고 암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명입니다. 제조자명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R은 안전 인증 제품이니까 당연히 안전 인증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안전 인증 번호를 표시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제조자명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제조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 인증 번호랑 다르게 제조 번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제조 년월도 있어야 됩니다. 제조 년월 1까지는 없더라도 제조 년월은 있어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모는 모델명입니다. 제품의 모델명과 또는 모델 형식이라고 하죠. 모델명 또는 형식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제품의 규격 또는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제조자명, 안전인증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모델명 또는 형식, 규격 또는 등급이 안전인증제품 표시사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암기법 뭐라고요? 제한제목 Q, 제한제목 Q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포기운, 암기법 포기운이나 혹은 포원운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포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포는 포크나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어떻게 한다?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둔다. 지면에 내려둘 것. 두 번째는 원입니다. 포기운에서는 기계를 정지시킨다고 했고, 원으로 할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운전석을 어떻게 하는 경우죠? 이탈하는 경우죠. 벗어나는 경우,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시동키, 차량의 시동키를 말하는 겁니다.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운전석에 특별한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때의 장치는 어떤 장치냐? 바로 잠금 장치가 되겠습니다. 잠금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 키가 있더라도 약간의 허용은 된다라고 융통성을 발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운 혹은 포원운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내용으로서 24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두 번째 내용,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이 부분이 기존에는 차량 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6월, 24년 6월에 차량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하인리 사고 예방 5단계의 시정책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3E라고 했으니까 3개가 될 것 같고요. 자, 하인리 사고 방지 5단계, 5단계. 첫 번째는 안전조직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 세 번째는 분석, 네 번째는 시정 방법 선정,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 혹은 시정 방법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여기에 마지막 5단계에 3E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E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 있죠. 그리고 두 번째 E는 규제에 해당되는 enforcement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에 해당되는 education 있죠. 자,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의 마지막 시정책 적용 단계에 뭐가 있다고요? 3가지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고요. enforcement 동료 규제가 있고요. education에 해당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공사 금액이 1,800억 원인 건설업에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인원은 몇 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해당 공사의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몇 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나 안전관리자의 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보시면은 오른쪽 표와 같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구간에 적용되고요. 정답 첫 번째 1,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되죠.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 기간은 2명으로 법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인원수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2명을 묻는 경우라든지 혹은 5명을 묻는 경우 혹은 8명이나 9명 그리고 10명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각각 금액이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인원이 필요하고 전후 15회에는 각각 몇 명이 필요한지도 잘 기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0년 필답형 3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어떤 것을 운영을 하느냐? 바로 협의체 구성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도급인은 작업장에 순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순회 점검. 세 번째, 도급인이 해야 될 일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장소 및 자료 제공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역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여부도 하셔야 됩니다. 실시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비상훈련을 역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도급인의 역할이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위생시설입니다. 이 위생시설이고요. 이 위생시설 등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급인의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급인의 이행사항 총 6가지 잘 정리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건설업에서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인원수를 다음에 각 문항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800억 원 이상 1,500원 미만인 경우에 몇 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2명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4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7,200억 원 이상 8,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9명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5명과 10명도 각각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얼마의 금액인지 그 내용도 자료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3번은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작업지휘자의 이행사항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작업지휘자는 첫 번째로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재료에 대해서는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그리고 기구라든지 공구의 기능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량품을 제거해야 되겠죠. 불량품 제거. 자, 작업지휘자는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재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작업 중 안전대나 안전모 등
근로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을 잘 하고 있는지, 보호구의 착용, 이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보시죠. 4번은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의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준수사항은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어떤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느냐, 바로 작업과 무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나요? 아니죠.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작업을 중지시킬 것. 이것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발줄, 발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낙하라든지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 설치를 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를 이용해야 되겠죠. 인양 장비를 매단 후에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전부 장비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위험한 경우에 기상 상태 안 좋으면 작업을 중지하는 등 그렇게 해서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작업의 조립, 특히 해체하는 경우에 작업 준수 사항이라는 거 총 4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5번은 다음 조건에서의 종합재해지수 FSI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은 근로자 수가 500명이고 1일 8시간 280일 근무를 했고요. 연간 재해는 10건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휴업일 수도 159일이나 발생되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종합재해지수 어떻게 구하죠? 종합재해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먼저 구하고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종합재해지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수율부터 구해보죠. 도수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재해 건수, 총 10건의 재해 건수를 근로 총 시간수 500명이 8시간씩 연간 280일을 근무를 했고 이 값의 도수율이기 때문에 100만을 곱하게 되면은 총 8.9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8.93이 도수율이 됐고 강도율은 어떻게 구하죠? 근로 손실일수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근로 손실일수는 159일의 휴업일수를 곱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1년 중에 280일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280 나누기 365를 한 값이 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역시 근로총시간수는 역시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500명이 8시간씩 280일을 한 그 내용이 근로총시간수가 되고 여기에는 1000을 곱한다는 거. 이게 특이점이죠. 그렇게 해서 강도율은 0.11. 자, 이렇게 나온 게 도수율이고 강도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합 재해지수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8.93 도수율과 0.11 강도율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정답은 0.99가 되겠네요. 이렇게 종합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수율과 강도율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6번 발파 관련 문제입니다. 발파 표준 작업 지침상 발파 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화약류 취급사항 주의사항 2가지네요. 첫 번째 내용은 화약류를 객내 또는 발파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포장을 유지를 한다든지 상자 등을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폭약과 내관은 어떻게 1인이 동시에 해야 된다? 아니죠.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폭약과 내관은 항상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용기
용기로 저장 장치 별개의 용기로 넣어서 역시 분리 운반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라든지 불이라든지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역시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무엇을 주지 않도록 한다?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화약류는 운반하는 사람의 체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반하는 사람의 체력을 생각을 해서 적당하게 소량으로 운반을 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화약류는 빈 화약류 용기 그리고 포장 재료는 항상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화약류 가끔씩 나오는 문제라서 좀 접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이런 문제도 전부 5가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당 문제는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9조 사업장내 운반에 법령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 7번은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해당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에 법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63조에 가보면은 달비계에 대해서 달기 체인 63조 2항에 있고요. 섬유로프, 섬유벨트에 관련되는 내용이 63조 9항에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항이 63조 1항에 각각 3가지 내용이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령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정답 달기 체인 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달기 체인은 63조 2항에 있다고 했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했을 경우에 역시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번 출제 문제에서는 정답에서 제외되었지만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도 역시 사용 금지되는 달기체인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섬유로프, 섬유벨트, 와이어로프도 해당되는 내용 잘 봐주시고 특히 와이어로프 문제 자주 출제되고 암기법, 꼬지와 열심히는 와이어로프에 해당 사항이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지 및 지보공의 시공 시에 고려할 하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가 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하중의 종류 3가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연직방향 하중입니다. 연직방향 하중. 두 번째는 종횡할 때 옆으로 가는 횡방향 하중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콘크리트의 측압이죠. 콘크리트의 측압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말은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받는 수평압이 되겠습니다. 수평압과 같다는 말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특수하중이 되겠습니다. 특수하중. 그래서 연직 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그리고 특수하중. 이렇게 4가지가 우리는 거푸집 및 지보공의 시공 시에 고려할 하중의 종류 3가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은 안전관리자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매일 공사를 했을 때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일 작업의 경우에는 바로 그날 작업하는 내용의 공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 작업 공법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공 상세 도면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되겠죠. 해서 시공 상세 도면의 세부 시공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작업 순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시공 기술상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는지 그 내용도 주의사항도 정보 공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사 착수 전에는 공법을 이해하고 시공 순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흙막이 지붕에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 특별교육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교육은
작업 안전 점검 요령과 점검 요령과 그리고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바리의 운반, 취급, 그리고 설치 시에는 안전 작업에 관한 사항도 교육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체 작업 순서를 교육하셔야 됩니다. 해체 작업 순서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해체 작업 순서에 대한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도 교육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도 특별교육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특별교육 4가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1번은 안전보건 표지판 그리는 문제네요. 독십자 표지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색상 표지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자, 우리는 검정색 볼펜으로 답안을 쓰기 때문에 색상 표시는 글자로 직접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녹십자 표지 어떻게 그리죠? 그렇죠. 자, 둥근 원형 안에 테두리는 둥근 원형이 되고 그 안에 십자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때 바탕색은 어떻게 되죠? 바탕색은 흰색 바탕이죠. 흰색 바탕에 자, 도형 부분, 둥근 원형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형 부분은 바로 녹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요. 고소 작업대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되겠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자 외 다른 사람, 관계자의 자가 어떻게 작업 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작업 구역 내 해당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명이죠. 밝기의 조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이라든지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전환 스위치.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초과해서 물건을 싣거나 탑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거나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8번째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작업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붐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작업 장소를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고소작업대 총 8가지 준수사항 살펴봤습니다. 자, 13번의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고함 수비의 점토질 다짐과 흙 속의 간극이라든지 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탬핑 롤러입니다. 탬핑 롤러가 되고요. 댐핑 롤러가 되고요. 이런 건설업이라든지 이 건설업에서 쓰는 공사 방법이라든지 작업 방법 그리고 재료 명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기계 명칭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생소하지만 저희가 무조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탬핑 롤러의 특성 이런 것들 문제와 함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탬핑 롤러 외에 하단에 머케덤 롤러와 텐덤 롤러, 타이어 롤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정의를 하시오, 설명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구조적 안정성, 이 안정성이란 단어가 중요하고요.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이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해서 결국에는 보수,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는 정밀안전진단이고요. 여기서 정밀안전진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구조적 안정성, 이 안정성 평가를 검토한다는 부분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밀안전진단과 비슷한 말이 바로 정밀안전점검이 있죠. 정밀안전점검. 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이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이 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의 차이점도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답형 3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0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 하여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상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터널 속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터널 속이 터부룩, 터널 속이 터부룩. 암기법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터입니다. 터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 터널 지보공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는 부석 떨어질 수 있는 부석의 부석을 제거해 주시고, 세 번째는 록볼트입니다. 록볼트 설치. 이렇게 해서 낙반에 의한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고 록볼트를 설치한다. 암기법 터널 속이 터부록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거푸집 동발이 강제 기준 강도에 따른 신장률에서 강제의 종류가 강관이고 인장 강도가 50kg per 밀리어드였을 때 신장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해당 문제는 이제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은 수자원 시설 공사이고 댐 공사라고 했습니다.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45억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수자원 시설 공사, 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건설 공사라고 하고요. 중건설 공사에는 방금 설명드린 댐 공사가 있고 제방 공사 혹은 수력 발전 시설, 터널 공사 등이 바로 중건설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풀이 보시죠. 자, 중건설 공사이고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3.64,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5%와 기초액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액 50억 원 이상은 3.11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개정법령에 맞춰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대상액이죠.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금액인데 여기서 45억이 되고요. 그리고 요율을 곱해주고 기초액을 더해주도록 했습니다. 45억이기 때문에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곱하기 3.05% 그리고 기초액 297만 5천 원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1억 4,022만 5천 원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건설공사가 어떤 공사에 속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해당 표에 나타나는 주요 퍼센테이지와 기초의 금액도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죠. 4번은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 업무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하느냐? 재료의 결함 유무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결함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량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불량품 제거 이 일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기계 공구에 대해서는 안전대와 안전대 그리고 안전모에 대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기능을 점검을 하시고 이런 기계 기구와 공구가 불량품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방법 및 근로자를 배치를 하고요. 근로자 배치를 결정을 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관리감독자 네 번째 일은 안전대와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자 주요 점검사항 업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5번 보시겠습니다. 5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에 잘 나타나 있고 이 문제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의 단골 문제이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풍속입니다. 풍속은 얼마 이상이냐? 초당 10m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당 10m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m per second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우량입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얼마죠? 맞습니다. 시간당 1mm 이상이죠. 그래서 역시 시간당 1mm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는 시간당 1mm 이렇게 per hour로 하시겠습니다. 강설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우량과 마찬가지로 시간당이죠. 그래서 시간당 1cm, 1cm 하시거나 아니면 1cm per hour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항상 풍속, 강우량, 강설량, 단위랑 그리고 이상이라는 점 이거 단위 표현 잘 정리를 해서 암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6번 보시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제출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번역 문제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7번입니다. 하일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일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잘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이 부분은 5단계 암기법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안사분 시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그렇죠. 안전관리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조직. 자, 두 번째는 사는 사실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사실의 발견. 세 번째 3단계에서는 분은 분석 평가가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시정 방법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정 방법 선정. 이 네 번째 단계의 시정 방법 선정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정책 선정이 되겠죠. 시정책 선정. 둘 다 같은 답안이 되겠고요.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선정한 방법을 직접 적용하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책 적용 이렇게 기억하셔서 안사분 시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특히 5단계 시정책 적용에서는 하일리의 시정책 적용 5단계에서의 3E를 기재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E라고 하면은 education, 교육이 있고요. engineering, 기술이 있고, enforcement, 동료 규제 관리에 해당되는 enforcement, 이렇게 해서 3E에 해당되는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시겠습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관상용 와이어 로프에 사용할 수 없는 조건 4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꼬인 것이죠. 꼬인 것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무엇에 초과를 하는 것이냐? 바로 공칭지름의 몇 퍼센트냐? 7%를 초과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냐? 10%예요. 공칭지름은 7%고 끊어진 소선의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고요.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각각 양쪽 끝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한 부분을 이음매라고 하죠. 그래서 6번은 이음매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 그림을 이제 5가지를 잘 봐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암기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암기법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와이어 로프 사용할 수 없는 조건, 암기법 뭐라고요? 예, 꼬지와 열심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주의사항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도로를 설치하자. 견고하게 설치를 하자.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두 번째 도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울타리 등을 설치합니다.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작업 차량이나 작업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도록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와 작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를 해주신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경사지게,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작업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공사용 가설도로에서는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세 번째는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네 번째는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 도차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립하는 배수 및 방수 계획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수위 및 투수 개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예상 누수량 산출. 다음 두 번째는 배수펌프 소요 대수 및 용량이 필요합니다. 배수펌프의 필요, 소요 대수 및 용량. 다음 세 번째는 배수 방식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수 방식
선정과 그리고 집수구 설치 방식,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죠. 집수구 설치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터널 내부 누수 개수 누수 개수를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 담당자도 선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 담당자 선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수량에 대해서 집수 유도 계획을 해 주시거나 방수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돼요. 집수 유도 계획 또는 방수 계획.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굴착 상부 지반의 채수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채수할 때 채죠. 채수대. 여기서 이 채수라는 말은 뭔가를 수집한다, 우리가 채집한다는 뜻의 채수 있죠. 그래서 물을 채취하는 것을 채수라고 하고, 채수대는 물을 떠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굴착상부 지반의 채수대를 조사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 계획에 대해서 총 6가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단골 문제네요. 자, 대표적인 크레인 작업 점검사항 암기법 권주화가 되겠고요. 첫 번째 권은 그렇죠. 권과 방지 장치와 브레이크, 그리고 클러치에 대한 운전장치 기능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전장치 기능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주는 주행로의 상측이죠. 주행로의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종횡할 때 횡행하는 무엇의 상태냐? 레일의 상태입니다. 레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끝으로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이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주와 점검을 해주시고, 이동식 크레인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죠. 첫 번째 암기법 권에서는 권과 방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보장치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 V에서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입니다. 조정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과 그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집안 상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권에서는 크레인 같은 경우 운전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했고, 이동식은 경보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와 V에서는 각각 조종장치, 레일의 상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해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주요 키워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법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암기법은 절공사 토지지, 절을 공사하는 데는 그 해당되는 토지 땅에다가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절공사 토지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절은 절토 및 성토의 높이의 증가입니다. 높이의 증가. 두 번째는 공사에 의한 진동 및 그리고 반복 하중의 증가입니다. 반복 하중의 증가. 세 번째는 사면, 번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네 번째는 토사 및 함석의 혼합층 두께를 기재를 해서 정답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토사 중량의 증가. 끝으로 여섯 번째는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등이 바로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으로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절공사, 토지지 6개 살펴봤고요. 참고로 내적 원인도 아래 표현 토성절로 암기법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곤돌라의 안전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정 한도 이상을 감기는 것을 우리는 권과라고 하고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권과 방지 장치 정답 되겠고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권과 제비, 권과 제비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권은 권과 방지 장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는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 제는 제동 장치, 네 번째 비는 비상 정지 장치. 이렇게 해서 권과 제비도 함께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느냐? AB형, AE형, 그리고 ABE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B형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낙하, 비례, 날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비례, 그리고 추락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거고요. 이 AB형의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이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E형은 역시 물체의 낙하, 그리고 비례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감전, E가 들어가는 전기가 들어가는 E. 그래서 감전에 대한 위험 방지 및 경감이 필요하고요. 관통거리는 9.5mm 이하이다. 끝으로 ABE형은 쉽게 유추를 할 수 있겠죠. AB형과 AE형의 장점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그리고 감전까지 이 위험 방지를 하거나 경감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AE형과 ABE형은 둘 다 감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예방을 해서 우리는 내전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전압성 단어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때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도 있죠. 아래 같이 보시죠. 암기법은 관전이 순환을 받아서 충격으로 턱근이 풀렸다. 그렇게 해서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이 순환을 받아서 충격으로 턱근이 풀렸다. 관전순환 충격 턱근이고요. 첫 번째 관은 내관통성 시험이 되고요. 두 번째 전은 내전압성 시험, 세 번째 수는 내수성 시험, 네 번째 이제 나는 난연성 시험이 되고요. 다섯 번째 충은 충격 흡수성 시험, 여섯 번째는 턱근 풀림 시험 해서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순환 충격 턱근으로 기억해서 안전모 성능 시험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